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 방사선과의 정혜영 교수입니다. 이번 수업은 디지털 의료 영상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의료 영상학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수업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은 영어로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고 썼습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왜 디지털 의료 영상학,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디지털 메디컬 이미지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작이 약간 틀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레디오그래피라는 것은 방사선학입니다. 방사선학인데 이 방사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렌트겐입니다. 요 분이시죠? 이 렌트겐이란 분은 1895년 11월 8일 날 엑스레이 발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날은 엑스레이를 발견한 날이 아닙니다. 그럼 엑스레이를 언제 발견했을까요? 이날은 엑스레이를 발견했다고 논문을 발표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렌트겐이란 분은 원래는 물리학자입니다. 이 당시 1895년 당시에 전 세계라 봤자 유럽이겠죠. 유럽 혹은 미국 이쪽은 그 당시에 크록스관이라고 음극선관 실험을 한참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영화나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펑펑 터지면서 후레쉬 같은 거 펑펑 터지면서 사진 찍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진 건판을 한참 실험에 적용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참 많이 하던 시즌이었는데요. 이 렌트게이란 분도 이제 크록스관 실험을 하면서 음극선관이죠. 그 당시 그 실험실에 같이 사진 건판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록스관 실험을 하다가 몇 번 사진 건판을 망가뜨려 버린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망가뜨릴 상황이 아닌데 크록스관 실험을 하고 나면은 사진 건판이 못 쓰게 된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거 도대체 왜 망가졌지? 여기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왜 망가졌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혹시 내가 볼 수 없는 무언가 이상한 빛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크록스관에서 나와서 사진 건판을 반응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자기 가족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 부인이겠죠. 부인을 데려다가 여기다 사진 건판에다 손을 올려놓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해본 겁니다. 그리고 크록스관 실험을 한참 하고 나서 이제 사진 건판을 현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딱 부인 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논문이 발표된 날이 11월 8일인 겁니다. 자, 이랬더니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언제? 이날부터입니다. 이날 11월 8일부터. 그래서 1895년 11월 8일 논문이 발표되고 1년 동안 거의 1년이래 봤자 1896년까지 밖에 더 돼요. 1년 동안. 그리고 그 당시 기술이 지금처럼 막 전자저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편으로 논문을 써서 보내고 다시 편집하고 논문 보내는 게 몇 달이 걸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저도 논문을 1년에 뭐 서너 편씩 내는데 너도 논문 낼 때 참고로 제가
올해 10월에 쓴 논문이,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쓴 논문이 한 4개월 만에 논문이 겨우겨우 출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논문이 우리 지금도 4개월 만에 논문이 나오는 시즌인데, 이 당시엔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지금도 이메일로 매일 논문을 보내고 받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 당시엔 시간이 더 걸렸지요. 그런 시즌인데, 이게 그 당시에 논문이 1000개가 나왔습니다. 1000개. 1년 사이에. 얼마나 유럽에서 돌풍적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저거 알고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던 그런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고 수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이 나오겠고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엑스레이 영상이 나오고요. 이것도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건 사람 영상 아니죠? 마치 사람 같죠? 근데 여기 촉지표가 없네요. 사람이면 이렇게 촉지표 없으면 큰일 납니다. 팬텀 영상이 이게 촉지표가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는 사람 영상입니다. 물론 사람 영상이고요. 저희가 저기 동의를 얻어서 활용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영상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건 CT 영상입니다. CT 영상. 이런 건 CT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건 대표적인 아날로그 영상 중에서도 진짜 인류 최초의 엑스레이 영상일 겁니다. 이런 영상이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 영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얼마 만이죠? 100여 년이 조금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징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거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초창기 이미지, 이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는 말의 의미는 진짜 초창기에는요, 이게 언제냐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필름 증감지, 즉 필름 증감지 방사선 촬영을 대체한 촬영 방법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필름 증감지 촬영 대신에 썼던 말이기 때문에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고 말을 썼었습니다. 언제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나온 게 198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의미로 쓰였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이 넘어가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약간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문이요? 잠깐만. CT가 있는데요. CT도 디지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CT도 디지털로 나오죠. MRI도 나와요. 근데 MRI도 디지털이에요. 그러네요. NGO도 오죽하면 DSA라고 불리는 병원들이 많아요. 디지털 엔지오그래피거든요. 디지털 서브트랙션 엔지오그래피, 그래서 DSA거든요. 그러네요. 투시 촬영도 DF라고 하는 병원이 많아요. 디지털 프로스코피, 그래서 디지털이네요. 그럼 초음파는 아날로그인가요? 아니죠. 초음파도 디지털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언제부턴가
디지털 레디오그래피 그러면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이게 팩스라는 시스템이 팍스 혹은 팩스라고 합니다. 의료 영상 시스템인데요. 의료 영상 분석 의료 영상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의료 영상 처방 전달 시스템, 의료 영상 획득 전달 시스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런 시스템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디지털 의료 영상 학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는 것이 디지털 방사선 촬영보다는 디지털 의료 영상학이라는 개념으로 포함되는 것이 더 적합한 의미가 아닌가? 라는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 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디지털 의료 영상학은 이렇게 20세기 후반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필름을 대체하는 역할로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팩스라는 시스템 이것이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장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필름 대신이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필름 대신이었어요. 그런데 팩스가 도입하니까 장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검사하자마자 바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자 환자가 진료를 보러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하면 호흡기 내과에 접수를 했어요. 호흡기 내과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한테 저 기침 많이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영상의학과 가서 검사를 좀 하고 오세요. 그리고 영상의학과를 보냅니다. 그러면 영상의학과 갔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체스트 검사를 합니다. 체스트 검사를 땅 하고 왔어요. 검사 접수하고 이제 잠깐 기다렸다가 옷 갈아입고 자 검사를 땅 하고요. 숨 들여 마시고 참으세요. 검사를 딱 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자 숨 들여 마시고 참으세요. 검사를 딱 했죠. 그럼 다시 검사 끝났어. 그러면 그리고 영상 나올까지 얼마 걸려요? 한 1분 2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 나왔어요. 그럼 환자는 그 사이에 옷 갈아입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외래로 가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 다시 외래로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촬영실에서 영상이 나온 거를 다시 카세트를 암실에 넣어서 암실에서 그거를 다시 현상을 해서 그 현상이 나온 걸 다시 분류를 해서 분류를 쫙 했죠. 그러면 그걸 다시 또 필름을 또 분류를 하면 그러면 환자는 이제 그 사이에 또 외래를 가잖아요. 그럼 외래 접수해 있던 직원이 다시 검사하고 오셨어요? 물어보고 나서는 네. 그러면 이제 또 접수 직원이 와가지고 잠깐 순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접수 직원이 다시 영상의학과 옵니다. 그래서 자 저희 환자 누구누구 거 검사 나왔나요? 해서 혹시 판독이 필요하신가요? 물어봅니다. 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판독 잠깐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기다려서 이제 판독의한테 그 다시 접수를 합니다. 순서가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최소 1시간, 많으면 늦으면 하루 이틀. 그것도 아주 빠른 거예요. 근데 급한 환자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소예요. 그래요. 그럼 1시간 기다려야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환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지금 판독이 1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외래 환자는
거기서 이제 1시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옵니다. 그 접수 직원이. 그래서 판독이 됐나요? 그러고 딱 보면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고 가서 다시 이제 그 판독실에 있는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보더니 두 번째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 와서 1시간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럼 지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필름을 딱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여기 이상이 있고 저기 이상이 없고 열심히 씁니다. 옆에 전사 요원이 옆에서 아니면 읽어요. 제가 리딩을 해요. 보이스 레코딩으로 읽어요. 저기 읽어요. 말아요. 그러면 옆에서 전사 요원이 그걸 열심히 받아 적어요. 다다다다 받아 적고 그러면 타작이나 혹은 프린터 쭉쭉쭉 출력을 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리딩지를 같이 그 필름이랑 같이 딱 동봉을 해서 그 접수 직원한테 줘요. 그럼 접수 직원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외래로 가요. 그리고 그 복사를 또 하나 해요. 그래서 하나는 차트에 끼워 놓고 하나는 거기 그 판독지랑 필름이랑 같이 해서 두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진료본 선생님한테 줘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빠른 경우예요. 그런데 근데 환자가 특이한 케이스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기록을 해. 영상에 거기서 기록을 해.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케이스다. 그럼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저녁 때쯤 돼서 다시 영상의학과에서 레지던트한테 시켜. 그 환자 특이한 케이스니까 아까 외래에 거기 연락을 해서 그 필름 좀 찾아와. 시킵니다. 그럼 외래한테 다시 저녁 때 레지던트가 찾아갑니다. 그 환자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서 저희 과장님이 좀 필름 좀 보고 싶답니다. 그럼 우리 이거 다시 창고로 보냈는데 창고로 또 찾아와야 돼요. 뭐 이런 케이스가 막 됩니다. 근데 또 그 호흡기내과에서도 우리도 특이한 케이스에서 따로 과장님이 가져갔는데요. 막 서로 꼬이게 됩니다. 이러면. 또 과장님한테 갔더니 또 과장님이 난 이미 창고로 보냈어. 막 그럼 막 서로 꼬여요. 그러다 중간에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얘기한 건. 자, 요새는 어떠냐? 근데 2000년대 초반이 되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 검사하러 갔어요. 검사했어요. 다시 이제 옷 갈아입고 호흡기내과로 갔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 표시했어요. 이 사람 진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체크를 딱 했어.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딱 판독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판독실에 바로 체크된 게 딱 메시지가 딱 뜹니다. 에머전시라든지 긴급 판독이라든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럼 순서가 쭉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긴급 판독 순서로 딱 뜨네. 근데 순서가 어차피 쭉 돼 있으니까 한 서너 번째 뒤네 뜨죠. 근데 어차피 서너 번째니까 어차피 온라인으로 쭉 돼 있으니까 판독 순서 기다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세 번째 뒤니까 한 5분 걸리니까 10분 정도 있으면 판독 순서가 딱 떠요. 그러면 바로 판독하면 돼. 보면서 녹음할 것도 없어. 자기가 보면서 바로 치는 겁니다. 어떻게 되구나. 잠깐만. 이 사람 케이스가 과거에 봤던 어떤 환자랑 비슷한데, 잠깐 기록을 보고, 이 사람 거다. 그럼 비교하는 거 봅니다. 옛날 사람이랑 비슷하네? 옛날 거랑 비교했을 때, 아니다. 틀리다. 옛날 거랑 틀리네. 그럼 그 케이스는 아니네? 그럼 또 다시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판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 거랑 비교해서 이건 정상 케이스네. 아니야, 비정상 케이스네. 그래서 정확히 판독을 하고 다시 보냅니다. 엔터 치는 순간 다시 갑니다. 어디로? 외래로요. 결과가. 그리고 자기도 체크합니다. 이 사람 특이한 케이스야. 딱 체크를 하고 끝납니다. 얼마 걸렸어요? 15분 걸렸습니다. 5분씩 기다리, 3명 대기하고 있었는데 15분밖에 안 걸리고 갔어요. 환자는 다시 접수로 가서 앉아있는데 10분 정도, 15분 정도 지나니까 가는데 한 또 5분 걸렸으니까 실제 10분밖에 안 기다리는 거예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 결과 보라는 겁니다. 결과를 딱 봤어요. 특이한 케이스신데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약만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갔어요. 외래에 있던 호흡기내과 선생님도 보더니,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 자기도 기록을 딱 해놓습니다. 저장을 해놓은 거야. 자기도 특이한 케이스로. 그러면 그 데이터는 잊어버리겠나요? 아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잊어버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학생들이랑 같이 컨퍼런스를 하나 해. 아니면 자기네 내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컨퍼런스를 해. 그러면서 우리 케이스 오늘 외래 본 환자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같이 컨퍼런스 합시다. 그럼 영상의학과 내과 동시에 각각 동시가 아니고 서로 간에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게 동시죠. 그 동시 함께 동시가 아니라 따로따로 동시에 자기네들끼리 따로따로 동시에 컨퍼런스가 가능한 거예요. 이 환자 이 케이스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네요 라고. 예전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근데 요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저장을 하는 거야. 저장을 하니까 요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 저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쌓이면 뭐가 돼?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옛날 거랑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별로 다 모아 정리를 해놔. 그러면 그 다음 환자 진료할 때 옛날에 이런 케이스를 저장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럼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참고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더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케이스가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비교가 되는 데이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일일이 책을 다 찾아봤어야 돼요. 그 쉬운가요? 아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훨씬 쉬워진 겁니다. 요새는 특히 영상으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 영상을 딱 캡처해서 이런 관련된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바로 영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실제로 일부 상용화되어 있는 그 영상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영상을 딱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폐렴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딱 해주고 요 케이스 관련된 걸 보여주세요 라고 서치를 하면은 그 케이스랑 비슷하게 요 케이스랑 비슷하게 양성으로 관련된 질환 몇 케이스, 음성으로 관련된 질환 몇 케이스 딱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양성으로 질환된 확률은 몇 프로, 음성으로 질환된 확률은 몇 프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의사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요게 요새 이제 디지털 영상이 되니까 나온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는 먼 거리에서도 의료가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는 필름이 이거 다 택배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이랬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기 멀리 있어도 어떡하죠? 그러면 자, 뭐 그래, 자, 야, 나 이메일로 보내봐. 아니면 내가 접속을 해볼게. 그거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길 많다니까요. 원격으로 된다니까요. 그렇죠? 될 수 있겠죠? 특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다쳤어. 근데 제주도 병원에서 병을 진단을 했는데 서울대병원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만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랑 제주도에 있는 병원이랑 영상이 서로 안 맞으면요. 보는 뷰가 안 맞으면, 보는 영상의 표준이 안 맞으면 서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의료 영상들은 표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걸 다이콤이라고 합니다. DICOM, 다이콤이라고 합니다. 그럼 표준화 네트워크 규격을 맞췄습니다. 그걸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를 맞췄습니다. 다이콤이라고. 전 세계적입니다. 그렇게 맞추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한국에서 본 게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요. 유럽에서도 볼 수 있고 중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병원에서만 보던 환자 영상을
전 세계가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우리 병원께만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데이터베이스화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데이터가 훨씬 많이 모이겠죠? 훨씬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양성인 병과 양성이 아닌 병, 병이 병인 것과 병이 아닌 것, 이런 것이 구분이 보다 더 명확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혹은 데이터베이스로 병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명확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화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통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의사들한테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게 병이 맞습니다. 아니요,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진단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런 컴퓨터 지원 진단 시스템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영상이 되니까 이 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엔 컴퓨터 지원 진단이었던 것이 이제는 아예 인공지능으로 아예 진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워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의료 영상학은 어떠한 목표로 지금 수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디지털 영상을 처리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하는 게 있죠. 3차원 영상 처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차원 영상 처리도 할 거고요. 인공지능도 한번 뭐 잘하지 못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맛만 보려고 합니다. 맛만. 응용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디지털은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사선 의료 영상은 특히 더 디지털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특히 3차원 영상 처리,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에선 특히나 더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영상의 특징과 영상 처리, 디지털 영상 기기 등의 특징을 학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이 수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의료 영상학은 크게 네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요. 디지털 방사선 촬영이라는 챕터, 디지털 의료 영상이라는 챕터,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챕터, 그 다음에 모달리티별 디지털 의료 영상이라는 챕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이 근데 이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업 구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입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의 정의, 그 다음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을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필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요? 디지털인데 필름을 왜 알아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희한한데요? 자, 요새 우리 전기차 요새 많죠? 전기차 만드는 회사, 유명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차만을 만드는 회사지만 테슬라 말고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몇 개 또 있죠. 대표적인 게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원래 전기차를 만들던 회사인가요? 아니죠.
원래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 테슬라 말고 또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뭐가 있죠? 현대차 말고?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BMW 전기차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BMW도 전기차를 만듭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사고 한번 크게 난 데 있죠? 벤츠도 전기차를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외로요.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를 많이 만듭니다. 전기차만을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먼저 잡아먹을 만한 것이 누군가 먼저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테슬라입니다. 디지털 방사선 쪽도 똑같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쪽에서도 자기들을 누가 먼저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우리를 누가 먼저 잡아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이 먼저 디지털 방사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 코닥이고 후지라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가 아닐까요? 홀로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 몇 개 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K라는 회사가 아니고요.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 후지라는 회사는 필름으로 강국이 대표적으로 필름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최고로 필름으로 유명한 회사가 어디냐? 그러면 후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의 기초가 필름입니다. 그래서 필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름 방사선을 필름 기반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 영상 시스템의 구성, 디지털 의료 영상 방식, 그 다음에 팩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정보학, 영상 정보학이죠. 영상 정보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만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죠. 뭘?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 영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업이 좀 핵심입니다. 이 챕터 2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좀 많이 나갈 거고요. 이때는 실습이 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고생을 하십니다. 이땐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영상 표시, 영상 데이터의 구조, 파일 형식, 영상 처리, 영상 데이터의 활용, 모달리티와 영상 데이터 등등등등. 이때는 수업 내용도 많고 실습도 많고 많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죠? 많으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이때 고생 좀 하실 겁니다. 미리미리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요? 실제로 수업이 많고요. 이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고생하셔야 될 때가 제일 고생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 있습니다. 여기는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게 수업을 하고 싶으나 애석하게도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에?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게요. 저희 학교에는 컴퓨터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새 유명한 회사 있죠? 어디죠? 엔비디아라는 회사. 그렇죠? 그 회사의 최고급, 저희 아들이 맨날 얘기하던데, 뭐, 5090 있죠? 그런 GPU라 그러죠? 그런 GPU가 몇 개씩 달려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몇 개씩 달려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학교에. 아니, 그게 우리 과에 한 30, 20개 있어야 돼요. 한 개가 아니고 20개 이상 필요한데,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저기 실습실에서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는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과제로 좀 내는데 어렵게 안 낼게요. 어렵게 안 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내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 때? 저한테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어렵지 않게 쉽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때도 과제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래도 그 과제는 좀 상대적으로 쉽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구현 가능한 정도만, 다가 아니고요, 구현 가능한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석, 영상 분석이죠. 요런 거, 그 다음에 서브트랙션, 그 다음에 3D 재구성, 그 다음에 기능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지원 진단,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같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저 논문을 써보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원을 해서 논문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수업은 안 되고요. 혁신교과목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 대해선 혁신교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논문을 발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을 잘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표적인 과목이 영상정보학이 혁신교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에 대해서 성적을 잘 줄 수 있도록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에 대해서 반영이 되니까 그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모달리티별 디지털 의료 영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약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컴퓨터 방사선 CR이죠. 네, 평판형 방사선 촬영 건데 요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R 얘기합니다. DR. 그다음에 투시, 디지털 투시, 디지털 유방 촬영, 그다음에 디지털 단층 촬영, 의료 영상의 관리, 근데 이건 노출 지수, EI라고 합니다. 노출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저기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동영상을 찍어 오든지 아니면 유인물 같은 거 PPT 홍보용 자료 같은 걸 구해 와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수업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챕터 2와 챕터 3, 즉 디지털 의료 영상과 디지털 의료 영상 데이터의 활용 요 분야가 수업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수업 분량이 많고 아무래도 챕터 1과 4, 챕터 4 모달리티 디지털 의료 영상은 상대적으로 수업 분량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수업이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 쓰여지는 교재는요, 여기에서 보시는 열려라 디지털 의료 영상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대학서림에서 만든 책이고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교재랑 제가 똑같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 영상 파일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파일로 합니다. 영상 파일은 제가 갖고 있는 파일로 하고요. 영상 파일이 아닌 나머지 파일들은 이 교재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에 대해서는 교재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교재를 똑같이 했습니다. 진짜 똑같이 했어요. 물론 교재를 영상에 대해서만 스캔했죠. 교재에 쓰는 교재 영상에 대해서만. 그래도 그 정도는 교재 영상을 썼지만 나머지는 책을 똑같이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재구성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책을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 교재를 그대로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별도의 교재를 제공을 합니다. 교재를 제공을 하는데, 일부 교재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참고 자료가 여기 일부 제시했습니다.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참고 자료가.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참고 자료는 여기 아날로그 앤 디지털 팩스라는 의료영상 정보학이라는 대학선생님의 책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영상정보학의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화상정보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학선생님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파트는 이 책을 좀 활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팩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팩스라는 개념은 의료용 화상정보학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는 1장하고 그 다음에 장비별 특성에 대해서는 이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랑 이 옆에 있는 디지털 레디오그래피 인 프랙티스라는 이 두 책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요 두 장비는 영문된 두 책은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요. 참고 서적도 국내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고요. 자, 밑에 세 권이 나와 있는 일본어 서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관련 서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서를 그대로 제가 했고요. 요 세 원서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의료화상공학이라고 하는 요 밑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책은요. 영상정보학의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 책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 가만히 보면 AI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은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FCR 써 있죠. FCR이 뭘까요? 예, CR입니다. CR. 그래서 CR의 기본적인 구성과 CR의 영상 처리 방법, 그 다음 이런 것들에 대한 저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수많은 논문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그 밖에 이 책을 구성하는 많은 양들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참고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표시를 못한 것도 있고요. 표시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만든 것도 많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도 많고 이래서 출처가 있는 건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고요. 제가 참고만 하고 스스로 만든 건 출처가 표시가 안 됩니다. 출처를 표시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기억은 안 나고 머릿속에 있어서 스스로 만든 것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고요. 대체로 아마 평가 비율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한 A, B 합해서 50%가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A랑 B 합해서 50%가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30%, 그 다음에 출석이 30%, 20%입니다. 과제가 20%고요.
그렇게 됩니다. 과제 성실도를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성실도라고 하면은 과제를 얼마큼 성실하게 작성했냐지 과제가 얼마만큼 잘 이쁘게 만들었냐가 아닙니다. 과제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만들었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했냐지 이쁘게 잘 만들었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쁘게 잘 만든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성실하게 했냐 이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주관식, 객관식, 혼용으로 섞어서 냅니다. 섞어서 내고요. 주관식 문제는 아무래도 근데 지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영상 정보와 문제집을 줬거든요. 거기서 했는데 이 디지털 영상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문제집이 국내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떡하지? 그랬다가 지금 하나 문제를 구하긴 구했는데 이게 원서네요. 어떡하죠? 근데 그리고 그 원서책이 단점이 주관식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걸 주관식으로 내? 그랬더니 또 우리 학생들 그러면 또 그 거의 막 그 알러지 반응 비슷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만 하여튼 근데 상대평가에서 또 저 걱정되는 건 이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럴까봐 걱정인 거죠. 1등이 30점, 2등이 1등이 30점인데 뭐 25명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2등이 29점, 뭐 나머지 막 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니면 또 뭐 1등이 3점 만점인데 15점, 그리고 뭐 20명, 2등은 14점, 뭐 나머지 20명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좀 변별력이 있게 성적이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같은 배점을 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석이 20점이고요. 출석할 때 주의하실 거는 부분 사이버입니다. 부분 사이버가 한 병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사이버 강의를 안 들으면 출석에서 깎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강의를 다 안 들으면 지각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사이버 강의를 다 안 들으면,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은 지각이고요. 다 안 들어도 지각이 됩니다. 끝까지 다 안 들어도.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시간을 헷갈리시더라고요. 막 중간에 막 시험이 끼고 연휴가 끼고 막 올해 특히 연휴가 좀 이상하게 끼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개강 날짜가 지금 3월 4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대체휴일도 있고 연휴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들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출석 일자를 부분 사이버 강의는 일반 대면 수업이야 그냥 학교 맨날 오면 되지만 그렇죠? 대면 수업이 학교를 맨날 오면 되지만 비대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석 수업은 과제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몇 번을 내야 될지. 그래서 과제는 하여튼 저는 참고로 과제가 저기 중간고사 보기 전에 지금 3번, 기말고사 보기 전에 3번을 지금은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냐, 성의 있게 했냐라는 것이 중점입니다. 잘 했냐라기보다는 성의 있게 성실하게 했냐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교재에 주교재에 관련된 내용은 제공을 안 드립니다. 유인물을. 그리고 주교재가 아닌 거는 유인물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가 좀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할 때 꼭 지키셔야 될 게 반드시 A4 사이즈에 제출해 주시고요. 뭐 겉표지 없어도 됩니다. 겉표지 없어야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제일 위에는 제목을 반드시 써주시고요. 학번 이름, 과제 제출 날짜를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 과제 작성 내용을 써주셔야 됩니다. 빈 칸은 뭐 굳이 많이 안 띄워도 돼요. 굳이 많이 안 띄워도 되고 한 칸만 띄시면 됩니다. 딱 한 칸만 띄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주의해 주세요. 뭐 종종 학생들 중에선 뭐 표지에다 이쁜 그림 쓰고 그 다음에 뭐 테두리를 꼭 하고 막 그런 거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표지 굳이 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한 장 한 장 날리게 내시면 안 됩니다. 스테플러로 찍든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 장 될 때는 그러니까 표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학번 이름 과제 제출 날짜는 제목과 학번 이름 과제 제출 날짜는 무조건 과제마다 꼭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되고요. 그래서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전반적인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서 수업을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